샌파이퍼 북카페에서 첫 번째로 다룰 책은 시인 이성복 선생님의 산문집 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했는가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여태까지 제가 접한 책 중에서 도대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제목의 최고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목이 시적이고 멋있기는 한데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이 책의 3부에 실린 산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성복 선생님은 시인이십니다. 1952년생으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공부하시고 계명대학교 불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명예교수라고 하십니다. 제가 사실 시를 즐겨 읽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복 선생님의 시집을 읽어보지는 못했고 이 산문집을 통해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어느 한 팟캐스트에서 문학평론가 신영철 선생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선생님께서는 이성복 시인에 대해 남다른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행했던 팟캐스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어느 글에선가 읽었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의 수업 시간에 초청 강사로 모시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성복 선생님의 글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또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나니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이 책을 2019년 2월에 구입했는데 사실 책이 배송되자마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10여 페이지를 읽고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딱히 와닿지가 않아서 한동안 책꽂이에 그냥 꽂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에 비치에 놀러가면서 무슨 책을 읽을까 책장을 둘러보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와 집어서 가지고 갔는데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책 읽는데도 맞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인가 전혀 와닿지도 않고 잘 안 읽히던 책이 시간이 흘러 다른 상황에 다시 읽으면서 와, 이 책이 이렇게 훌륭했었나 하는 그런 경험 말이죠. 그러고 보니 이 책이 바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게끔 만든 책이기도 하네요. 책 안을 들여다보니 이 책은 2015년 9월에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는데 일러두기에 따르면 1990년 도서출판 살림에서 출간된 산문집 꽃핀 나무들의 괴로움에서 일부를 가려 뽑고 1994년 웅진출판사에서 간행된 이성복 문학 앨범에 실린 산문들과 그 이후에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글들을 저자가 간추려 엮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꽤 여러 글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지금 저자의 나이가 68세이신데 초반에 여러 글들은 선생님께서 40대 안팎이실 때 쓰신 글들입니다. 일단 이 책이 가독성이 뛰어난 쉽게 읽히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찾아서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쉽게 권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 김영하 소설가인데 그분의 글은 정말 술술 잘 읽히잖아요.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읽어도 쭉 빨려 들어가는 글인데 이성복 선생님의 글은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김영하 작가님의 글을 쉽게 읽히고 대중적이어서 깊이가 얕고 이성복 선생님의 글은 더 심오한 깊이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성복 선생님의 이 책을 술술 읽히는 가벼운 수필들이 수록된 책으로 생각하고 집어들었다가는 당황하실 수 있다는 주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산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떠오른 작가가 있었는데 바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입니다. 그 작가가 불쑥 떠오른 이유는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첫 번째 산문인 액자 속의 사내를 찾아서에 이성복 선생님께서 주석을 많이 달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석이 달린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석이 달린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본문에 잘 담아내든지 본문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이 아니면 그냥 빼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주석을 달아서 독자의 흐름을 끊기도 하고 시선을 옮겨 읽게 만드는 걸까요? 읽기에도 좀 귀찮고 안 읽고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그런 존재가 주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주석의 내용들을 읽자 하니 딱히 본문에 넣기는 좀 애매하고 또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자니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작가 입장에서 선택한 방법이 주석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석을 사용하는 것이 또 이해될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도 본인의 글에 주석을 많이 달기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식적인 공통점 때문에 그 작가가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 그 작가가 떠오른 것이 꼭 주석이라는 형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존재론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그 의미를 파헤쳐가는 접근 방식이 이성복 선생님의 글과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미국의 작가로 여러 동료 작가나 비평가들에게 천재적인 작가로 손꼽히는 작가인데 3권의 장편소설, 3권의 소설집, 그리고 4권의 산문집 정도를 남기고 46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도 이 작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이 작가의 글을 읽으면 이 사람도 얼마나 세상사를 깊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하는지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 멈추지 않고 파고들미 이 작가를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울증과 여러 중독 증세를 가져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숀 도런스 켈리라는 미국의 철학자들이 쓴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멋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두 저자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자살을 두고 그의 죽음은 이를테면 현대의 실존에 대한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저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성복 작가의 이 책에서도 선생께서 40대 안팎의 나이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셨구나. 또 많이 힘들어 하셨구나. 또 그 과정을 견뎌내시는데 어떤 것들이 역할을 했구나. 그런 점들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글들과 함께 읽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작가를 언급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1편의 산문이 실려 있고 5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모든 글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작가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 고민해왔던 근원적인 질문, 과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성복 선생님께서 시인으로서 시라는 형식의 문학을 통해 과연 문학이 무엇인지, 왜 시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답하고자 깊이 고민한 흔적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복 선생님은 1977년 개간 문학과 지성의 정든 유곽에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1980년에 첫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 1990년, 1993년에 남의 금산, 그 여름의 끝, 호랑가시 나무의 기억이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그 후로 10년간 시집 발표가 없으시다가 2003년에 입이 없는 것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10년의 시기 동안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많은 글들도 그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1970년대, 80년대에는 독재 정권과 신군부 정권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짓밟히던 시기였고 지식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별로 없었으니 그 엄청난 억압의 상태를 시를 통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어찌되었든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국 이 시기에 문학이 감당하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 과정에서 이성복 선생님도 삶의 의미, 문학의 의미, 시의 의미 등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시가 아닌가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아주 솔직한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잠시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왜 시인가? 이 물음을 좀 더 몸에 가까이 붙이자면 왜 나는 시를 좋아하는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 시는 나에게 무엇이며 시를 통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째서 내가 그토록 시를 애지중지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등등의 물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왜 내가 시를 그토록 좋아했었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예전처럼 죽고 못 살 정도로 시를 좋아하지 않으며 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므로. 한때 나는 시가 없이는 어떤 삶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시는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의무감으로만 다가오는 곤혹스러운 존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대단히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요? 몇 문장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어느덧 시는 나에게 이미 내 애를 베고 있기에 차버릴 수도 없는 지긋지긋한 애인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이성복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도 인생을 바치고자 했던 대상인 시가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성복 시인의 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 당시 이성복 시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중세의 가을이라는 글에 또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에 실린 여러 편의 글에서 이성복 선생님은 본인을 그라고 호칭하면서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파계사라는 사찰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차의 온도 감지기가 고장나 팬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들었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적으셨습니다. 팬이 돌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고 냉각수가 졸아드는 일이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40대 중반에 들어선 그의 몸과 정신에 생긴 비상상태는 어떻게 감지한단 말인가?
하물며 그 위험 수위를 조절하는 온도 감지기가 고장났다면 말이다. 요즘 그는 도무지 복잡한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는 실없이 즐거울 따름이다. 즐겁다는 사실 외의 어떤 것도 그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즐겁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도대체 즐겁지 않아야 하는데 즐거우니 미칠 노릇이다. 세상이 온통 병들었는데 왜 나는 즐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은 알몸으로 찬문에 뛰어드는 것 이상으로 꺼림칙하다. 저자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상상이 가시나요? 몇 단락 뒤에 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삶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도 여전히 삶이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그런데 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나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럴 수가 있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이 글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별달리 기대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40대 중반의 월요일 저녁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몇몇 글들을 얼핏 읽어보니 이 시기에 이성복 시인 본인의 시세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문단에서 이 시인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다면 이 글들에 나타난 저자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에게 그런 배경 지식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글들을 그냥 저 나이대를 통과하는 보편적인 독자의 기준으로 제 감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 글들이 저에게 더 깊게 다가온 이유가 제가 바로 지금 그 나이대에 접어들어가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의 나이가 40을 넘어 40대 중반에 접어들면 저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당신 팔자가 정말 좋은가 보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제가 지금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나이를 먹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만한 삶의 토대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런 토대가 있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기보다는 있으면 더 좋지만 없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닌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무한 경쟁의 시장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더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 한잔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 그래도 꽤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로 하는 고민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피하게 되고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식당에 음식이 맛있는지, 어디 여행할 만한 좋은 곳은 있을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발견해 그 재미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불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로 자리합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모두들 그런 방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리고 또 달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고요. 이 대목에서 또 앞서 이야기했던 데이비 포스터 월리스가 떠오르네요. 데이비 포스터 월리스는 2005년에 캐니언 대학 졸업식의 연설자로 초대를 받아 본인이 했던 연설을 이것은 물이다 라는 짧은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월리스는 도대체 물이란 게 뭐야? 라고 묻는 어린 물고기들의 메타포를 통해서 대학을 막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소위 말해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대학에서의 인문교육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 것을 조언합니다. 이성복 선생님의 책 표현을 빌리자면 눈을 뜬다는 것, 그건 이미 괴로움이야. 문제는 내가 거짓 속에서 편안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어.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근원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싸잡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네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책들을 포함한 이런저런 곳에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제가 그 대답을 발견하는데 조언 또는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거창한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다시금 동어 반복의 늪에 사로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단언하자면 나에게 삶이란 주어진 현실적인 제약들을 살아내려는 노력의 다름 아니다. 내가 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이 제약들은 나의 삶으로 의미화된다. 요컨대 삶은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 노력의 주체는 구체적 현실에 자각적으로 감응하는 깨어있는 의식이다. 나는 그 의식을 나라고 부른다. 나가 현실의 제약들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것은 생리적으로 지금 이곳이 아닌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때문에 나는 현재의 상황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곳이 아닌 세계에 대한 믿음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삶이란 지금 이곳이 아닌 세계에 대한 믿음의 이행이다. 이성복 선생님께서는 깨어있는 의식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단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대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의 연애를 통해서 제가 깨우친 바가 있다면 삶의 의미는 끊임없는 배움에 있으며 그 배움은 공경하는 마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살피자면 배움은 다름 아닌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현들이 모든 공부는 공경 경자 한자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제가 함부로 괴물 같은 세상 앞에 갖다 붙인 완강한 물음표를 이제 저 자신에게 옮겨 놓으려 합니다. 앞도 뒤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세월 속에서 구원도 해탈도 아닌 막막한 걸음걸이,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막막함을 함부로 제멋대로 제 편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모든 공부는 입을 틀어막고 우는 울음 같은 것입니다. 무릇 모든 공부의 실효성은 그 표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 그 표준의 심천여하에 따라 공부의 허실도 결정되는 바이다. 성인 공부의 지름길은 앞서간 성인의 발자취를 목매에도 잊지 못하는 그 지극한 정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저마다 남의 스승이 아닌가? 저마다 자신을 남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그것은 스스로 마음속에 스승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는가? 마음속에 스승을 잊거나 몰아낼 때 우리들의 배움은 끝난다. 배움이 끝난 삶은 구태의연한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맹목적인 우리의 신념일 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깊이 공감하고 좋았던 부분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인들 기껏해야 사족이거나 오히려 이성복 선생님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긴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이 이외에도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던 문장들이 이 책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 보석 같은 문장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책에서 발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